20일 아침 7시에 우리는 시멘트 작업을 위해 캠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새벽 1시였습니다. 새벽 1시에 난과 파르밭 전체가 덮여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난가 파르밭 상부에서 강풍 속 두 등반가가 어둠을 뚫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멈췄습니다. 얼음이 그의 눈을 덮었습니다. 그는 눈을 세게 깜빡이고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얼음이 피부에 갈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엘리, 아무것도 안 보여. 시간이 느려지고 장갑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구조받기엔 너무 멀리 어둠과 해발 26,000피트 넘는 데스존에 홀로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장갑을 뚫고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머문다면 그와 함께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떠난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본구리에 대한 수년간의 집착에서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설명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목표가 한순간에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이미 떠나서 다행이야. 토맥 마코비츠는 처음부터 등반가로 인생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강한 약물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간 재활 치료 후 토맥은 중독을 극복하고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요트를 사서 폴란드 북부 미주리안 호수를 항해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고 그곳에서 나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봤고 이곳은 나중에 그의 열정과 집착이 되었습니다. 토맥은 열정을 위해 히말라야 작은 본구리를 등반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진정한 등반 원정은 2008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등반을 사랑하는 동료이자 자유로운 영혼인 마렉 클로노프스키와 함께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로건산을 횡단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에 등반하고 싶어 했습니다. 토맥은 곧 산에서 삶이 아주 고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와 미래, 산만, 그리고 생존의 고통만 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디게 할 필요 없는 고통,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고통입니다. 토맥과 그의 등반 파트너 메리크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비의 대부분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6주 동안 그들은 준비를 하며 산의 여러 본구리를 오르내렸고 영하 49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황야를 헤치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딴 본구리의 추위는 시작일 뿐입니다. 로건산은 세인트 엘리어스 산맥의 주요 본구리 중 하나로 이 산맥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유명합니다. 눈보라는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나 등반가들을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이나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백아웃 상태에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토맥과 메릭이 여정을 시작하자 산을 강타하는 것엔 폭풍이 그들이 오를수록 심해졌습니다. 엄청난 눈이 내렸고 그들은 텐트가 부서지고 얼어붙은 경사 아래로 굴러떨어질 정도의 허리케인급 바람에 맞섰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끊임없는 어둠처럼 느껴졌을 상황을 뚫고 싸워 나갔습니다. 희미한 헤드램프 불빛이 그들을 로건산 미로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토맥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순수한 경험이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드문 방식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수마일에 이르는 눈과 얼음, 가파른 경사, 그리고 심지어 벌어진 크레바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지칠 때까지 훌륭한 정신으로 각 퍼즐을 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폴란드 여행상 콜로스 올해의 발상, 이 탐험과 수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메츠는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아내를 돕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그는 다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났고 다음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고 단조로운 삶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또 다른 위험한 산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정 약 1년 후 그는 중앙아시아 텐산 산맥에 있는 23,000피트 높이의 칸텐그리 산을 혼자 등반했습니다. 이 외로운 모험에서 위험을 극복한 성공은 토맥의 자신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고 유능한 알피니스트로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곳은 오직 히말라야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토맥은 처음으로 난가 파르밧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구리는 너무나 위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킬러 마운틴이라는 더 음산한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등반가들은 난가 파르밧을 경계했지만 토맥은 그 산에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고 그에게 새로운 집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을 향한 열망은 종종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토맥은 혼돈 속 작은 우회로에서 이를 깨닫게 됩니다. 매주 파트런에서 더 깊은 이야기, 독점 영상, 유튜브에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분석을 공유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면 파트런 익스트림 커뮤니티에서 만나요. 2010년 토맥과 오랜 친구 메리 클로노프스키는 가장 위험한 도전을 위해 제외했습니다. 그들은 한겨울에 그 얼어붙은 경사를 최초로 등반한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반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실수라 불렸고 토맥은 겨울 난가 파르밧에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습니다. 토맥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한 도전에서 모든 것을 마주했지만 그의 동기는 개인적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누구나 산과 정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독으로 힘들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토맥이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작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후원자도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어서 메리크와 어디서든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온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농업용 밧줄을 사용했고 토맥은 난가 파르밧을 오르기 위해 부업으로 풍력 터빈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허가증 비용이 1인당 최대 $4,000입니다. 이외에도 그는 항공권, 몇 주치의 보급품과 식량, 그리고 물론 산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나머지 장비들까지 모두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맥에게 이런 것은 사소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도전이 산 자체임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0년 말 토맥이 난가 파르바트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경량 알파인 스타일 전략을 사용해 정상에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즉, 셰르파의 도움 없이 최소한의 보급품만 가지고 산을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방식은 자급자족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 건 그가 보조 산소 없이 등반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매우 위험했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산소 농도가 낮아져 그의 몸에 부담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 폐, 혈액이 더 많이 일해야 하며 두통, 어지러움, 피로가 나타나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토맥과 메릭을 끌어들였고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킨쇼퍼 루트를 타고 산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그들의 등을 때리며 울부짖었고 눈더미가 바위투성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기온은 무려 영하 45도화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즉시 얼어붙게 됩니다. 한 걸음마다 자연과 싸웠고 집중이 흐트러지면 심각한 결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토맥과 메릭은 겨울철 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 사태를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 등반은 약한 사람에겐 힘듭니다. 눈보라는 스테로이드 맞은 듯 거셌습니다. 등반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가 극한에 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피부가 얼 정도의 혹한, 몸을 날릴 강풍, 언제든 거대한 눈 사태를 일으킬 듯한 눈이 계속 위협하는 상황을요. 그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8,000피트 넘긴 후 그들은 힘든 결정을 내려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기상 조건과 눈 사태 위험에 압도당했고 만약 계속 가기로 결정했다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등반객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토맥은 거절로 느꼈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산 정상에 아무도 오른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2012 시즌 그들의 첫 등정 목표는 여전했고 메리크는 또다시 토맥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정상에 오르고 싶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시도하고 있던 시모네 모로와 데니스 우르브코와 마주쳤습니다. 토맥은 경쟁을 보고 집착이 커지며 내면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킨쇼퍼 루트 조건은 완전히 불가능함이 증명됐습니다. 모두가 산을 거의 오르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21,600피트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2012-2013년 시즌에는 난가 파르밧의 첫 겨울 등정을 노리는 4개 원정대가 산
양쪽에 두 팀씩 모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발 24,278피트에서였습니다. 매번 더 많은 돈과 피로가 들고 경쟁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맥은 다음 시즌에도 도전해야 했습니다. 2013, 2014년 겨울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토맥, 메릭, 그리고 폴란드 팀은 루팔면의 베이스 캠프에서 거의 90일 동안 폭풍과 눈 사태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모네 모로, 데니스 아르부코 등 익숙한 얼굴들과 또 다른 강팀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겨울을 견뎌냈지만 결국 눈 사태로 인해 함께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23,600피트까지 올랐고 정상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번이나 삶을 멈췄고 지금이 4번째입니다. 그는 가족,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사랑, 집,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 뒤로 밀려나 2번째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등반가들이 왜 그가 겨울마다 난가 파르바스로 계속 돌아가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그들 앞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는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에서 쫓던 무언가는 계속 그를 불렀고 그는 매 겨울마다 그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 시즌마다 그를 방했습니다. 한 번은 토맥과 메릭이 돈이 너무 부족해서 집에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모든 소지품과 심지어 겨울 장비까지 팔았습니다. 또 다른 때 그는 원정 후 파키스탄에 남아 비행기표 값을 벌려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5번째 킬러 마운틴 등정에 토맥은 프랑스 등반가 엘리자베트 리볼과 팀을 이뤘습니다. 2014, 2015년 시즌 두 사람은 디아미르 벽을 천천히 치오르며 산의 가장 추운 해 중 하나를 용감하게 견뎠습니다. 2008년 엘리자베트는 보조 산소 없이 16일 만에 브로드피크, 가셔브루밀을 단독 등정했습니다. 그녀도 작년에 난가 파르바트에 있었지만 그처럼 산을 쫓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다시 한번 산에 올랐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산이 그들을 막으려는 듯 경사가 매우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폴벽과 마주쳤습니다. 15,000피트에 달하는 하나의 거대한 암벽과 얼음벽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 위, 주위, 아래 경사면 모두가 거대한 눈사태 위험이 있었습니다. 눈층은 불안정했고 추위가 너무 심해서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도 손과 발이 저려왔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등반을 이어가 25,000피트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토맥은 느꼈습니다. 올해야말로 그들이 처음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몇천 피트만 더 오르면 됐습니다. 그는 지쳤지만 희망에 차서 스스로를 다잡으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거의 승리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벼운 눈이 순식간에 눈앞을 가리는 눈보라로 변해 시야가 몇 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람이 거세져 그를 안전 로프에서 때려는 듯 위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포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아프고 위험에 처한 토맥과 엘리자베스는 돌아섰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 해가 토맥에게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난가 파르밧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개인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0년 전 즈비그니에프 트리무엘이 폴란드 팀을 이끈 후 그 누구도 그만큼 높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실패의 아픔이 더 컸고 토메츠는 영광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메츠는 정말 코앞까지 다가가고 영광을 손에 넣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해 토메츠는 일을 마치려 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산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모네 모로와 그의 팀이 2016년 2월에 처음으로 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토메크는 아래에서 자신이 평생 바라던 꿈을 다른 누군가가 이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와서 꿈을 빼앗는 모습을 보는 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한 산은 토메크의 등정을 막았지만 다른 등반대에는 안전한 길을 허락했습니다. 토메크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난가 파르바트에 모든 걸 바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정상 등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점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토메크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고 혹시라도 희망을 잃었을 때 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시즌에 5번의 실패한 시도 후 그는 2016년에서 2017년 원정에서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와 힘을 합쳤습니다. 혹독한 날씨와 얼어붙는 바람을 뚫고 나아갔지만
해발 25,000피트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맥은 산에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거의 백아웃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돌아서게 했냐는 질문에 토맥은 엘리의 차가운 얼굴에 진짜 두려움이 서린 것을 봤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토맥은 계속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계속했다면 거의 확실하게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6번째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3번째 시도 후에도 계속 도전할 동기를 찾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6번 실패하자 많은 사람들이 토맥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음 해 난가 파르밧에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는 토맥이 등반을 잠시 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해 큰 도전을 준비했고 토맥은 마지막으로 히말라야에 돌아왔습니다. 2017년 12월 그가 도착했을 때 상쾌한 공기와 두꺼운 겨울눈이 산을 흰 담요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많은 등반가들이 악몽으로 여겼지만 토맥은 오히려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그와 합류해 더욱 큰 동기부여로 3번째 난가 파르바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킬러 마운틴 겨울 등반 2번째 성공팀이 될까요? 엘리자베스 라발의 이야기는 이제 토맥스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등반까지. 엘리자베스는 정상 정복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동료애, 그리고 자신이 그를 살아서 돌아오게 도울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토맥에게서 자유로운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본구리들이 주는 거의 신비로운 끌림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조 산소 없이 겨울 난가 파르바트 최초 등정이라는 공동 목표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다시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간 산에서 적응하며 두꺼운 눈과 얼음 지형을 통과할 안전한 경로를 논의한 후 등반가들은 상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추위와 강풍, 거친 지형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알파인 스타일로 모든 장비를 직접 들고 소규모 캠프만 설치하며 속도와 자립에 집중해 등반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지만 위험도 높입니다. 2018년 1월 25일 토맥과 엘리자베스는 며칠간 힘겹게 올라 정상까지 약 1000피트만 남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그들이 정상에 가장 근접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바람은 거세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오래 걸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전 모든 시도가 끝난 곳이었고 이번엔 다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생각도 사라지고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정상의 깃대만 있었고 너무 가까워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의 몸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엘리자베스는 얼음으로 뒤덮인 부츠를 진정한 정상에 내디뎠습니다. 대략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제 해는 지평선 너머로 치고 기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영하 40도 화씨까지 떨어졌습니다. 토메츠는 조금 뒤처져 있었고 마침내 그가 따라잡았을 때 엘리자베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스라고 외치며 등반 파트너를 껴안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겨울에 난가 파르바트 최초 여성 등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메츠는 7년 동안 쫓아온 산 정상에 마침내 섰습니다. 그는 아마도 실제로 정상에 오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메츠가 안경을 벗었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파란 눈을 얼음 결정이 뒤덮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엘리, 내 눈에 무슨 일이야? 그는 목소리에 공포를 담아 말했습니다. 엘리, 네 헤드랜턴이 더 이상 안 보여. 네가 흐릿하게 보여. 엘리자베스는 그가 설맹과 동상을 겪고 있음을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그녀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움을 받기까지 며칠이나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가 파르밧 정상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가다듬고 생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톰에게 손을 어깨에 얹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으려면 그녀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맥은 거의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시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가 시작됐죠. 엘리자베스는 기침 소리를 듣고 눈 위 어두운 붉은 방울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고산 폐부종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틈도 없이 토맥은 말을 멈췄습니다. 토맥은 걸을수록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토맥을 23,884피트까지 데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1월 25일 밤 크레바스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보냈고 주위의 추위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얼음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를 옮길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 너머 지형은 통과 불가능했고 억지로 데리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몇 분간 그녀는 슬픔, 희망, 우울,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에는 잃게 된다는 걸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는 건 함께 죽는 것이고 떠나는 건 혼자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슴 아프게 결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크레바스 안의 침낭으로 단단히 감싸고 거의 모든 장비를 남겨두어 혹독한 바람과 극심한 추위로부터 그를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떠나는 엘리자베스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내린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지만 그와 함께 남아있으면 둘 다 죽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 목숨을 위해 친구를 혼자 두고 떠나는 고통스러운 선택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고산 등반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항상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혼자 하산하며 시간과 자연에 맞서 싸웠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탈진과 산소 부족으로 환각을 보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극한 추위에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저천증 증상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토맥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127 위성기기를 이용해 누군가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 토맥의 아내 친구 루도빅 지암비아 씨에게 토맥의 심각한 상태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자 세계 정상급 등반가들이 대규모 구조작전에 신속히 나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고 폴란드 외무부가 구조 비용을 보장했습니다. KI 최초 겨울 등정을 시도하던 폴란드 엘리트 등반가 아담 빌레츠키, 데니스 오로브코, 야로스와프 보토르, 피오트르 토말라 팀이 구조 지원을 위해 임무를 바꿨습니다. 이 영웅들은 헬리콥터로 난가 파르바트에 도착해 어둠 속에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와 토맥처럼 같은 혹독한 환경에 맞섰습니다. 강풍과 두꺼운 눈이 등산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밧줄과 헤드램프 불빛에 의지의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등반가들은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담과 데니스는 1월 27일 약 19,700피트에서 엘리자베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이 없고 심한 동상에 손도 쓸 수 없었으며 헤드램프 등 장비 없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약과 따뜻한 번거리 장갑을 건넸습니다. 몇 분 후 엘리자베스는 아담과 데니스에게 토맥의 위급함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지만 폴란드 등반가들은 엘리자베스의 구조를 우선시하기로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대부분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토맥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남자들을 산에서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기온이 너무 낮아 물이 즉시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아담과 데니스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한 끝에 토맥을 찾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를 하강 장비로 도며 산 아래 1캠프 헬리콥터와 동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를 발견한 지 18시간 후 엘리자베스는 결국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어 동상 부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절단을 피할 수 있었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토맥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신은 아직도 난가 파르바트에 있습니다. 토맥 마키에비츠는 7해 동안 같은 산을 오르며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정상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착, 또 어떤 이는 용기라 하지만 토맥의 이야기는 어쩌면 더 단순한 것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끝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곳이 자신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세요.